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대형은행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와 폭행 등 부당 행위로 감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간부의 갑질은 부하 직원의 아내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증이 없던 그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에 60곳이 넘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다가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부실하게 해 큰 피해를 입힌 경찰관이 법정에서 위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쓸데없는 얘기 훌쩍 건너뛰고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지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 받고 인천 영종도 격리시설 가던 도중 냅다 도망갔던 그 중국인 오늘 오후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자, 영종도에서 서울 중구까지 어떻게 이동했으며 잠은 또 어디서 잤던 걸까요? 얼굴을 숨기려고 했을 테니 마스크는 잘 쓰고 다녔겠지만 남의 나라 와서 정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도 매일 사건 반장 챙겨보는 아빠 이종은, 엄마 이문숙 씨 사랑해요 하신 이예리님, 수개월 공들여서 신랑은 사반으로 인도했지만 세크라멘토에 사는 아빠 김동열, 엄마 김광옥 씨는 아직 신중한 편입니다. 이름 불러주시면 넘어올 것 같아요 하신 이혜님님, 넘어올지어다. 우리 엄마 김주영 여사 사반 볼 때 채널 잠깐만 다른 데 돌리면 막 화내요. 너무해 하신 14살 신지수님, 사반에서도 훈훈한 얘기 좀 많이 다뤄주세요 하신 배종성님, 딸이 생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하신 우경민님, 용인 사는 지안이 엄마 김연수 씨, 지안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하신 강신태님, 그리고 두 딸 키우시는 윤혜정님, 일본 사는 장정민님, 부천땡님, 지영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의 사반 뉴스의 육박.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기막힌 중고 거래 사기입니다. 자,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하철에서 휴대폰 중고 거래 중인 남녀입니다. 구매자인 남성 오른쪽, 폰을 이리저리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 딱 10만 원. 더 못 줘. 자, 그러자 판매자인 여성 왼쪽, 문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팔아. 장군을 때리자 남성도 그럼 나도 안 사. 멍군. 자, 그렇게 없던 일로 하고, 자, 남성 갑니다. 잠시 후에. 자, 개찰구 지금 왔어요. 개찰구에서 서성거리더니, 자, 보면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휙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저게 뭐냐면 저 여성분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기가 쓰던 휴대전화를 68만 원에 팔겠다라고 올렸답니다. 그래서 저 남성한테 연락이 와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근데 저 남성이 휴대폰을 받아들더니 자기 휴대전화 수리 기사라서 잘 아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고장난 거네 하면서 10만 원 줄게 68만 원 내놨는데 그거 여자분께서 말도 안 된다라고 돌아왔던 겁니다. 딱 등 돌아서 그러면서 찜찜하잖아. 진짜로 고장난 거 아닌가 싶어서 휴대전화 전문점에 가서 제 폰 멀쩡해요라고 딱 내밀었는데 자기 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바꿔치기란 겁니다. CCTV를 자세히 보면 그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 남성이 뭐뭐 하다가 개찰구에서 이 딱 교통카드를 찍지 않은 게 아무래도 상습범이 아닌가. 저런 식으로 여러 번 사기를 쳤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박 변호사님. 네. 세상에 저 와중에 폰을 바꿔치기. 눈 뜨고 코 베었어요. 잡힙니다. 지금 CCTV 나왔고요. 아마 교통카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잡히진 않지만 경찰력에 의하면 그 직전, 직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반드시 잡힐 것 같고요. 이거는 절도는 아닙니다. 사기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여성이 쏘가서 이렇게 줬던, 바꿔치기 당했던 게 되기 때문에 절도가 되면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사기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더 높아요. 거짓말해서
바꿔쳐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행동을 봤을 때는 상습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도 있을 것 같아서 검거가 된다면 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예, 잡힐 겁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20년 만에 복수입니다.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인데요. 자, 학창 시절에 나를 괴롭혔던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세상에 내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정말 이 운명 같은 장난에 진짜 운명의 장난 같은 얘기. 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20년 전에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자기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가해자는 이 중학교 때부터 글쓴이에게 돈을 갈취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흉기로 동물들을 해친 뒤에 그걸 피해자의 옷에 묻히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봐도 오히려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 글쓴이는 그 어린 나이에 이 농약으로 극단 선택까지 시도해서 응급실에 다녀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개명을 했고요. 어느덧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1대가량의 화물차를 굴리는 대표도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화물 기사 면접을 봤는데 여기에 가해자가 온 겁니다. 글쓴이는 이 가해자를 알아보고 자신의 개명 전 이름을 대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이 당신을 채용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는 수긍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글쓴이는 가해자에게 농약을 삼키던 14살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네가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야, 진짜 이게 저렇게 뭐 텍스트로 돼 있어서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텐데 교수님. 날 정말 괴롭혔던, 정말 잊고 싶었던 그 존재가 내 앞에 날 뽑아줍시오 하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요즘 혹시 그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OTT 드라마 지금 선풍적인 인기인데 와, 교수님 정말 저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생이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행까지 하고 개명까지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 피해자 입장은 엄청난 그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보니까 이문열 작가의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어디서 어떻게 된 상태에서 만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저 상태를 거꾸로 해가지고 평소에 정말 잘했던 친구 같으면 바로 취직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아마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으면서 나도 끝났구나 하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 평소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이 글이 뭐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제 피해자 이 사장님 이분이 어떤 한 방송과 뭐 이 인터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작다고 무시하지 맙시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 보시죠. 자, 좌회전 신호 받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신호위반 아이고 세상에 달려온 버스에 쿵 하고 빙그르르르르르르르. 자, 박 변호사님, 저 유턴 하려던 차량 바로 우주명차 티코. 네. 고속도로 잘못 들었을 때 들어서 옮기기도 했다던 바로 그 티코. 전설의 차지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긴 났습니다. 이 티코 차량, 작은 경차량은 유턴을 하는 와중이고 버스가 신호 위반이 보여요. 빨간불인데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 버스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티코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선 침범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선을 물고 지금 돌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저 위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버스가 잘못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뭐 이게 제 개인적 기준이긴 한데 큰 사고는 또 안 난 것 같아요. 충격이 해가 흡수가 뭐 됐는지 돌면서 그래도 뭐 많이 이제 부서지진 않았거든요. 원래 티코 차량 같으면 크게 부서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큰 또 인명사고나 되지는 않았다.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운전자분이 빨리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지난 여름 폭우를 뚫고 거침없이 달리는 이 불박차. 그런데 앞차들이 안 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거대한 물 웅덩이 때문 설마 인생 직진이지 하고 돌진합니다. 내가 바로 우주명차. 아까 그 봤던 티코.
양 변호사님, 예전엔 말이죠. 티코가 지렁이 밟아도 덜컹거린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야, 물 웅덩이를 그냥 인생 직진인지 뭐 있어 하면서 그냥 뚫고 가려고 했어요. 뭔가 마음이 찡해집니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분이 평소에 뭐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작은 차라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차들도 안 가고 있고 뭐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에 바로 갇히셨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근데 다행히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는 있어요. 근데 저게 또 티코 엔진이요. 일반 차량하고 구조가 좀 작아서 시동이 잘 안 꺼진다고는 합니다. 그걸 아시고 들어갔을까요? 자동차 전문가였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참고로 그렇게 해서 갇히실 경우에는 이 시동이 안 끄고 창문 내리고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야 수압하고 그 차 내부가 같아서 문이 열리거든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티코가 명차네요. 예. 안 꺼졌답니다, 시동. 그 물 웅덩이를 뚫고 다 건너갔다는 결과까지 또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사연 이어가죠. 안 사귈 거면 30보내. 어떤 사연일까요? 네, 2주 만난 썸남이 데이트 비용 30만 원 보내라고 요구해서 30원 보냈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이랑 연락이 잘 안 되니까요. 이 남성은 썸이 깨질 거라는 걸 직감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난 너한테 비싼 거 사주고 기름값 들이면서 좋은 곳 데려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다. 얼굴 믿고 그러냐? 라면서 지난주에 밥값 나왔던 30 보내라고 더치페이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이 30 보내라고 했잖아요. 30만 원이 아니라 30원을 보낸 겁니다. 당연히 이 여성은 썸남이 말한 30이 30만 원 의미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괘씸한 마음에 30원만 보낸 겁니다. 진짜 30원을 받으세요라고 보냈습니다. 저 캐릭터 이름이 뭐죠? 라이언. 라이언이 막 돈을 날리면서 30원 보냈어요. 자,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썸남입니다. 와, 대박. 와, 진짜 어이없어. 야, 30이라고 30만 원 별이 3개. 그런데 뭐 30원. 야, 진짜 너 같은 애랑 내가 헤어진 건 조상이 도운 거다, 동그라미. 너무 인기 영합성으로 가지 마십시오. 돌직구 좀 날려주세요. 자, 다음은 썸녀입니다. 단위명사 똑바로 적었어야지. 30에다가 만, 원, 두 음절 더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쨌든 난 네 말대로 30 줬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X. 교수님은 깍두기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세모. 그런 거는 없는데. 아무튼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으면 글쎄요. 뭐 사줄 때는 그랬지만 그 요청을 했으면 안 주면 안 줬지 30원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경멸하는 의사표시로 보이거든요. 이 남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안 주면 안 주고 차라리 주려면 30만 원 주면 되죠. 30원을 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둘 다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한데 여성이 더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저는 이거 보고서 그 국회의원 후원금 18원 보내는 그거랑 약간 똑같아요. 그런 느낌. 그것도 사실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알면서도 30원을 보낸다니 참.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남성에게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마음에 그렇게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성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얘기라도 들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굳혔을 텐데 그럼 여성 입장에서는 그 시간도 기회비용인 거예요. 남성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그렇게 대시해놓고 아니겠다. 더 이상 자신의 매력을 못 보여주는데 쪼잔하게 그걸 또 돈을 달라고 합니까? 30원 아니라 저 같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이 정말 보기에도 없는 세모를 이렇게 찍으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둘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핸드퓨처가 좀 어려운 게 OX 문제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논술형이 아니고.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30만 원은 과도하게 제가 쓴 것 같아요. 이분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초반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본전 생각도 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30만 원 달라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남성은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을 보장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쪽이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낸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작은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이 이 미모에 자신이 있고 할지는 모르지만 30이라고 하는 걸 보냈다는 것은 조롱한 거거든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 예방 측면에서 나중에 이 남자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 같은 거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말이 말같지 않으면 대꾸를 안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 너 30 보내라고 30원 보냈다라고 하면 아까 이게 그 화물 기사 만나듯이 언제 어떻게 또 만날지 몰라요. 갑자기 공포로 바뀌는. 약간 이거는 사건으로 예. 다음에 사건 반장의 주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이제 뭐 신중했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은요? 네, 일단 뭘 봐 너나 잘해님은요. 여자가 사달라고 했냐? 자기가 뭐 해보려고 돈 쓴 거지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직님은 엽전 30냥이 아닌 게 어디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천재 시추견 제리님은 둘 다 똑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국혜림님 보고 계신가요? 아빠 국승환님과 같이 TV 보면서 도란도란 얘기했던 게 부녀 간에 얘기를 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신다고요? 자, 그런 혜림님에게 사건 반장을 보면서부터 이 변화가 싹싹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반 보면서 아빠랑 이런 30원, 30 이런 열띤 토론을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아세 사반, 유세 하면 저녁 드시다가도 6반 하면서 밥풀까지 튀기신다고요? 아주 좋습니다. 나는 배우다. 나는 배우다. 사포닌 과학을 배우다. 더 루트 RG3. 자사 고려 활기 홍삼 대비 10배 더 높아진 RG3 함량. 사포닌과 과학의 건강한 만남. 사포닌 과학으로 건강을 배우다. 건강을 채우다. 더 루트 RG3. 비티진. 잘 나왔어 정말. 한 대형은행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와 폭행 등 부당 행위로 감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간부의 갑질은 부하 직원의 아내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따라가 봅니다. 박 변호사님, 아내가 지금 들으신 이 사건 내용 사연을 온라인에 올렸다. 그렇죠. 이 아내가 한 여성이 은행원인 남편의 사연을 올렸는데요. 어느 날 계속 보니까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뭐 돈을 좀 덜 달라 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문자 메시지도 막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술도 많이 먹고 오면서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 바람 피는 거 아니냐 의심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내일 좀 김밥 좀 싸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 김밥은 웬 말이냐? 식당 있지 않느냐? 얘네 가면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울면서 사연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돈 씀씀이가 갑자기 늘고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는 외도를 의심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 좀 살려주세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외도가 전혀 아니었고요. 직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얘기를 듣고 여성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 남편 명의로 대신 접속을 해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일단 이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여성은 해당 글을 통해서요, 이 남편이 국내 4대 시중은행 중에 한 곳을 다니는 은행원인데 남편의 상사가 심각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유 이거 소설이지라고 또 그러시는데요. 아닙니다. 예,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여성이 남편 대신 폭로한 그 부당 행위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죠. 저도 지금 실화라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결혼한 성인 남성이 아내에게 울면서 얘기를 했다는 건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합니다. 어떤 정도냐면
실적이 안 좋다고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라. 이것도 심하지만 그렇다고 치죠. 뺨을 때렸다라는 걸 회사 안에서. 회사 안에서 뺨을 때리고 이게 남성 부장인데 동성인 부하 직원들 불러다 놓고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약간 이제 심한 음담 폐사를 하기도 하고요. 100만 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부하 직원하고 스크린 골프 치러 가서 내기하자 그래놓고 100만 원을 따갔다는 건데 이거 공정한 내기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당연하죠. 봅니다. 그리고 김밥 얘기했잖아요. 아, 나 김밥 좋아하는데 아우 사 먹는 거 물린다. 야. 니들 돌아가면서 김밥 싸와.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건 이 사람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퇴근 후에 이 부하 직원들 시켜서 직장인 커뮤니티 모니터링해서 혹시 나와 관련된 글 쓴 거 있으면 신고하고 삭제해라. 이런 지시까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고하고 모니터링 하다가 내 관련된 글 올려 신고해서 삭제. 그러니까 이 신랑이 계속 하루 종일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올라오면 신고해서 지우려고. 세상에 교수님, 이 아내분이 오죽하면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이 제목을 해가지고 저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그 남편보다는 아내분이 좀 더 기가 또 세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뭐 100만 원 해가지고 스크린 골프 업무 못하면 100만 원 이게 그 실제로 금품 갈취예요. 금품 갈취에다가 아니 어디다가 이 저 가장에 뺨을 때립니까? 이거는 뭐 또 폭행이고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하나 희망이 있었어요. 뭐냐? 인사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부장이 딴 데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장의 발령을 갖다가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시 또 자기 상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 이 그 은행원의 입장에서는 아, 나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군요. 자, 도대체 어떤 은행에서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느냐라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국내 대형 은행 그 빅4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와, 이미 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내 글 올라오면 니들 알아서 빨리빨리 신고해서 지워. 이거는 이미 그 안에서 비일비재 그 얘기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좀 언급하셨는데 남편보다는 아내가 조금 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신고를 해라. 저게 뭐 사람이냐라고 아내가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아마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보복 당할 수가 있다. 이 부장이 뭐 어떤 권한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고 보복당하는 게 두려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마치긴 했는데 이 문제는 이런 어떤 내부 고발들이 여기 말고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내부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됐다는 게 뭐예요? 이 사건을 지역 언론에서 취재를 했고 그 언론 보도에서는 노조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장이 노조의 전현직 핵심 간부들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는 노조가 굉장히 힘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았다는 건데 노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 대응해서 사원들의 복지, 권익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오히려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해 주는 게 노조 아닌가요? 당연하죠. 거꾸로 돼 있는 회사였던 거예요. 자, 결국 그렇게 꿈쩍 않던 회사 내부의 자정 시스템을 움직인 건 결국 이 아내분의 이 폭로 글이었던 건데 이 해당 은행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감찰을 진행한 게 알려졌습니다. 이 폭로 내용이 온라인 통해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 결과 이 해당 은행과 갑질을 일삼은 부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해당 은행은요, 최근에 감찰팀을 통해서 내부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부장은 대기 발령 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 측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면서 추가 조사 등을 거쳐서 징계 수위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좀 취재를 해봤는데 내부에선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런 일 신고해봤자 신고 대상이 힘센 놈이면 오히려 신고자가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번 경우도 기사화가 됐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대기 발령이라도 된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유야무야 무마됐을 것이다. 교수님.
네, 실제로 이제 이 대기 발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벌어주고 이 피해자 분리 조치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커뮤니티 그 게시글에서 누가 이걸 썼는가를 갖다가 이제 잡아낸다든지 이런 그 2차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을 뭐 조사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일단 그렇게 그 골라내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징계 사유를 만들어 가지고 징계를 강요하는 징계 퇴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 이 일이 발생된 게 언젠데 드디어 언론에서 터져 이렇게 문제가 되냐.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언론에다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외부 인사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대기 발령이 아닌 퇴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저도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노조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제로 그 하부에 있는 사람을 보호를 못 해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 진짜, 야, 나 김밥, 아유, 밖에서 사 먹는 김밥 물려. 야, 니들이 좀 싸와. 야, 박 변호사님. 이거 요즘 군대에서도 이러면요. 야. 영창 갑니다. 김밥 본인도 얻어먹기 어렵거든요, 요새는. 왜냐면 김밥 하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사 먹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집에서 해와야 되지 이걸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좀 범죄에 가깝다고 좀 봅니다. 진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였습니다. 그 원 글의 제목이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삭제가 됐지만 원본은 남았죠.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오죽했으면 그 부인분이 제목을 그렇게 달았겠습니까? 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의대를 졸업한 남성. 남성은 졸업 직후 1995년을 시작으로 27년 동안 전국의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소개란에는 정형외과와 관련한 양력들이 화려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남성이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밝혀진 혐의만 4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기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이 남성은 현재 60대고요. 30여 년 전에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일단 1980년대에 지방의대에 입학을 했는데 무슨 연유였는지 10년 만인 1993년 2월에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5년부터요. 이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등으로 병원에 취업을 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30년 가까이를 이 남성이 근무했던 병원이 찾아보면요. 서울과 수원 등 전국에서 60곳이 넘는데 이 공개된 양력을 보면 정형외과 관련 이력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최근 검찰은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해서 4개 등의 혐의를 밝혀내서 지난 2일에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대를 나온 남성이 병원에 취업했는데 재판에 넘겨졌다. 아하.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따져보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아, 가짜 의사. 네. 가짜 의사는 맞아요. 근데 좀 놀라운 경력이 있습니다. 의대를 의과대학을 나왔네? 졸업을 예. 했어요. 1993년도에 지방의 모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의대 6년을 마치면 의사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뭐 인턴 레지던트 뭐 과정들을 밟아서 전문의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의사 면허증을 취득 못하고 95년부터 2022년까지 약 27년간 의사 위조 면허증하고 위촉장을 들면서 여러 다른 병원에 가서 무면허 진료를 했는데 이 병원장들이 왜 쏙나 하면 예. 의과대학 다닌 거는 맞거든요. 의대 졸업한 거는 맞으니까. 야, 너 어느 의대 너 몇 학번? 의대 몇 저 학번입니까? 그 친구 알지? 너 알지? 이러니까 당연히 의사 면허증이 있는 줄 알고 위조해온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이 국가고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아니, 거의 없기도 하고 어쩌다 떨어져도 재수해서 다음에 하면 다 되죠. 재수해서 시험을 다시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고 2년 동안 그냥 놀다가 3년째 되는 날 의대 친구의 이 자격증을 빌렸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지만 90년대니까 저걸 흑백 복사한 다음에 자기 사진 붙이고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법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진료 기록을 전자 기록으로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은 의료 기록이 통합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전자 기록을 하려면 전자 의무 기록 코드가 필요한 건데 의사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코드가 부여가 안 됐던 거예요. 아하. 입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원 관계자가 아니 저 의사분은 왜 저게 없지? 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서 밝혀진 거예요. 아니 교수님 이 정도면 의료 사고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요, 28년 동안 이 사람에게 진료받은 분들은 뭐 그러면 유령한테 진료받았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짜 의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의사 면허 시스템이 상당히 엉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면허 그 유효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 이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통 보면 이런 것이 좀 취약하면은 다른 것으로 좀 부풀립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관계,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하고 인맥을 쌓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는 정형외과 의사다. 한번 딱 이렇게 그 고착이 되면 그 다음번부터는 촘촘하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더 대담해졌죠. 그래서 출신 학교 해외 의대에 가서 연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 경력까지 거짓으로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수련이 인턴 교육과정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을 둔 유수의 의대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서 학력도 속였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병원과 남성의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그것은 뭐냐면 예. 뭐 좀 기존 병원에서 행정 서류 정리가 잘 안 됐다. 내가 국공립병원에 있었는데 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결되면 제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갖다가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실제 그 가짜 의사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재직했던 병원의 홈페이지에 있었던 소개 사진입니다. 와, 이 기자. 제발 수술은 했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남성은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 전자의무기록 코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병원장 명의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장 명의로 진료도 하고 처방전도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검찰은 이런 형태로 일을 시키면 병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 고용한 병원들이 이런 미등록 의료 행위를 저지른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너 사반의대 9학번. 그렇죠. 너 그렇게 그 갑니다. 박지훈 알지? 예. 알 거 아니에요, 알기는. 둘러 다녔으니까. 다 알고 어. 지금 문제는 뭐 처방 뭐 그 정도 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무면허 그렇죠. 의료행위지만 가장 문제는 지금 정형외과 전문의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정형외과 말 그대로 뼈라든지 관절 수술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외과 수술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 와중에 음주를 한 다음에 뭐 사고를 내 가지고 합의를 했던 게 3년 전에 또 밝혀졌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야, 진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요? 면허 발급받은 거 맞는데 취소가 돼서 지금 코드를 입력을 못할 뿐이다. 근데 당연히 아닌 거 금방 드러났죠, 이거야.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요.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되고 또 이게 반복해서 하면 이제 부정법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27년간 그렇게 했지만 최근에 10년간 이제 불법 의료행위만 기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9년 동안 한 5억 원 정도 급여를 지금 받아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 부분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죄 그리고 부정 의료업자 등으로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한 병원은요? 병원들도 사실 면허 같은 경우는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진료 그 기록 카드가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수상쩍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채용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의료재단 곳하고 개인 병원들 8곳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세상과 병원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 당신 국가고시 안 봤잖아. 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진정한 거짓말을 하려면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기 스스로까지를 속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어떤 그 거짓말인데 오랫동안 거짓말을 갖다 해오면서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 부인도 의사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자식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심지어는 모친도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알아보니까 그분 정말 경륜 있는 분 아니냐. 그 굉장히 그 분야에서 탁월한 분이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렇게 오랫동안 그 어떤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진짜 의사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종이 면허증 있잖아요. 그것을 IC 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형으로 교체를 하고 이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끔찍한 일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50대 남성이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다가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부실하게 해 큰 피해를 입힌 경찰관이 법정에서 위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저희가 이 사건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죠. 네, 일단 사건의 발단은 8년 전 2015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50대 남성은 전남 곡성의 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팔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0일에 윗집 살던 여성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당신이 조카를 성폭행하지 않았냐 이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당신이 말하는 조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여성은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조카를 7개월 동안 5차례 성폭행하지 않았냐 라면서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 여성과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에 구속이 됐습니다. 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주거 침입,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2017년에 혐의가 인정됐고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폭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무죄를 주장해 징역 6년 선고. 자, 그런데 반전이 벌어집니다. 자, 반전은 2019년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라고 알려진 이 진술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처음에 저 사람 지금 피고인이죠. 피고인은 나한테 성폭행한 적이 없다. 고모가 시켜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성폭행한 사람은 사실은 고모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무죄가 됐고 11개월간 복역 중인 이 피고인 남성이 풀려나게 됩니다. 세상에 고모 불안자가 성폭행을 했는데 고모란 자가 또 그거를 막 정말 애먼 옆집 남자를 갖다가 성폭행범으로 모른 겁니다, 이게. 아니 이거 그냥 부인한 것보다도 훨씬 정말 악질적인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준 게 그런데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아니었고요. 이 남성의 딸이었습니다. 이 50대 남성의 딸이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아버지가 살던 곡성까지 내려가서 마을 주민들 하나하나 만나가면서 어찌된 일인지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이 조카를 찾아내서 얘기를 나누고 결과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네라는 걸 밝혀내서 이 딸 덕분에 10개월 만에 풀려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수님? 정말 이거는 뭐 한 사람의 사람입니까, 이거 진짜? 인생과 한 가정을 완전히 그 불행에 빠뜨린 그야말로 일종의 가정 파괴범이네요. 자기 남편이 자기 조카를 성폭행했는데 거기에 그 정황을 조작을 해가지고 전혀 죄가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갖다 전과자로 만드는 거.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조카가요, 약간의 어떤 그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저기 있는 그 아랫집에 있는 남성이 너를 성폭행했다라고 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장애인 센터나 감옥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조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사기관도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놀아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50대 여성이 바로 그 조카에 대해서 어떤 정신세계까지 완전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었는데 실제로 2018년에 이 고모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남성에 대해서 무고 혐의도 추가가 돼서 이 고모부는 징역 3년 6개월, 고모는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그 고모 불안자는 징역 2년 6개월. 세상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지도 않았던 그 50대 남성은 징역 6년.
이게 좀 코미디 아닙니까? 블랙 코미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기자. 결국 이 남성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냈어요. 그 딸이 그때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막 이거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려고 막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다가 유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수사 과정에 뭔가 부실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가 남성이 차량에 태워서 모텔로 끌고 간 뒤에 그곳에서 성폭행을 하고 마트에 내려줬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조사를 좀 해봤어야 할 텐데 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는 물론이고요. 이 모텔과 마트의 CCTV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장 기간이 지났을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또 이 남성이 모텔에서 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진술에 대해서는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없는데요. 이 모텔 카드 기기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피해자가 남성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열쇠가 어디서 어떻게 난 건지 이것조차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조사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경찰은 피해자 주장이 사실인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자, 억울한 옥살이 11개월 그리고 또 지난한 법정 투쟁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4년 그 긴 세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일단 남성은 국가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억울한 옥살을 했으니까 나라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이 또 열렸는데 예. 그 재판에서는 이 쟁점이 됐던 부분이 좀 전에 이 기자가 설명하듯이 아니 경찰이 왜 모텔에 가가지고 CCTV도 안 보고 카드로 결제했다는데 카드 결제 내역도 조사 안 했냐라고 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지금 가해자죠. 사실 그 고모하고 고모부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013년에 한평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억울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또 똑같이. 또 비슷한 수법을 썼던 겁니다. 야. 그런데 그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찰 입장에서 이 한평 사건을 딱 떠올리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생사람 잡을 전력이 있네? 하고 수사를 좀 잘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나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고 알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좀 수사를 더 했겠지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 경찰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 손해배상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고모 부부가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했다. 전력이 있다라는 거를 경찰이 알았더라면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저희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하면서 재판부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아빠의 무죄를 입증했더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 상대로 했던 손해배상 1심 소송은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패소했습니다. 아, 이걸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이 첩첩산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재판에서 패소를 할 때 수사 과정이 미흡했다라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수사 잘못 했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밝혔는데 그러면은 수사 기관이 잘못한 걸 또 네가 밝혀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결과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사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사실 이 사건 겪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어서 이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왜곡될 거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경찰, 검찰, 법원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남성은 바로 항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임신한 몸을 끌고 전국에 돌아다니던 내 딸을 위해서라도 국가 책임을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항소를 합니다. 조금 전 진행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우리 가족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유력한 증거가 하나 나와 보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한평 사건, 이 사건은 유사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이 됐고요. 실제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지금 편철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경찰은 이 한평 사건을 알았고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전에
그 사건 아느냐 질문했을 때 몰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위증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해당 사건 이 변호인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당사자들이 의심했던 대로, 당사자들이 황당했던 대로 그게 나오니까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가해자를 몰린 것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까지 져야 자기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양 변호사님. 네, 이거 몇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경찰이 그러면 수사부 기록에 본인의 편찰까지 있다는 건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 기록이 저는 검찰에까지도 그대로 넘어갔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검찰에서조차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항소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2012년 8월) 강원도 홍천강 상류의 계곡을 찾아온 40대 부부. 텐트를 치고 다슬기를 잡으면서 여름 휴가를 한껏 즐기는데요. 이 금실 좋은 부부는 일주일로 예정돼 있던 휴가를 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아내가 물에 빠졌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 구급대원이 도착해보니 남편이 이미 아내를 바위로 끌어올려둔 상황이었지만 물에 반쯤 잠긴 아내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체 즐거웠던 휴가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다슬기 잡으러 간 아내, 홍천강 익사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휴가 일정을 연장까지 할 정도로 행복했던 이 여름 휴가가 들으신 것처럼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된 건데요. 자, 이 기자, 이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네, 일단 이 당시가 2012년 7월 말이었는데요. 이 강원도 춘천에 살던 40대 부부가 홍천강 인근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러 갔습니다. 일단 이들 부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재혼한 부부입니다. 각자 10대 딸을 한 명씩 데리고 온 상황이었고요. 이날은 딸들 없이 부부끼리만 놀러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휴가를 일주일로 잡았는데 중간에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박 11일을 머물렀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던 8월 6일 밤에 이 남편이 아내가 물에 빠졌는데 혼자 못 건지겠으니까 빨리 와달라, 이런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곧바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 남편이 이 개울가에 약간 솟아있는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아내를 건져놨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금실 좋았던 부부. 그런데 아내가 익사 사고, 너무 안타까운데 말이죠. 안타까운 사고처럼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 자체가 또 전국에서 익사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심지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무슨 뭐 물귀신 산다더라 이런 얘기가 떠도는 바람에 구술할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또 특성이 물가가 왜 처음에 얕다가 갑자기 깊어지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게다가 유속도 빠르고 바닥이 굉장히 고르지가 않아서 한번 미끄러지면 실제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얘기는 그렇습니다. 같이 다슬기를 잡다가 자기는 피곤해져서 잠들었는데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나와봤더니 이미 아내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다슬기 잡는 채도 같이 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월 6일 사고 난 날 밤에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인데 밤에 다슬기를 잡나요? 자, 좀 이상하죠. 홍천강이 좀 아주 물길이 세기도 하고 밤에 다슬기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최초에는 경찰 신고를 하고 이래서 익사로 처리를 해서 사실은 장례까지 치르고 장례 마지막 이후에 화장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밤에 다슬기 잡는 부분, 이 부분을 19살 딸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엄마 정말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 밤에 다슬기를 잡으러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다 얘기를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엄마의 부검, 친자식이거든요. 부검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마지막 날 이제 부검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민박집 주인도 얕은 물 가는데도 엄마가 튜브를 갖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을 상당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뭔가 납득하기 어렵고, 꿈에도 뭔가 이상한 거를 이 딸이 꿨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딸이 단순한 느낌에 근거해서 의심을 한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불안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예. 부부가 같이 성묘를 갔다 오다가 남편이 운전을 했고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냥 쭉 뻗은 도로에서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고 이야. 그 바람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아서 6개월 입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 이 엄마가 자기 딸에게 아무래도 네 아빠가 나 죽이려고 한 것 같다. 이 무서운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엄마가 생전에 첫째 딸에게 저런 얘기를 했다. 뭐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첫째 딸 입장에선 저랬던 엄마가 실제 익사 사고로 숨을 거뒀으니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수사 의뢰를 받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일단 두 딸 얘기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 태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립니다. 일단 이 첫째 딸은요, 아내가 데려온 딸이죠. 이 첫째 딸은 엄마 장례식인데 엄마 친구들을 못 오게 했고 또 이 아빠가 장례식장에서 대자로 누워서 코 골고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둘째 딸, 남편이 데려온 딸인데요. 이 둘째 딸은 아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다. 우울증이 와서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아빠가 우는 모습을 태어나서 이때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CG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교수님. 아내가 데려온 첫째 딸.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 빈소 앞에서 쿨쿨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 자고 있더라. 자, 이 남편이 데려온 둘째 딸. 재혼 가정이잖아요. 계속 엉엉엉 하면서 울다. 완전히 상반된. 너무나 극단적이죠. 피는 물보다 진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인 부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검을 했더니 실제로 이게 전형적인 그 습식 익사, 즉 물에 빠져서 사망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익사폐라고 해가지고 물을 많이 들이키면은 이제 기도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이 폐가 커지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굴 앞쪽에 있는 나비뼈라고 하는 그쪽 통로에서 액성 물질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 허파에서 플랑크톤이 검출이 됐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극물이라든가 약물 흔적은 없다. 여기까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숨진 아내 목에 예. 어떤 외부 힘이 가해진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부 압박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안면 울혈이라고 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점상출혈이라든가 일혈점이라고 해서 눈 이 안쪽에, 그러니까 이 흰 자위 쪽에서 이렇게 그 어떤 체리 스팟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상하다 생각했고, 또 이제 몸, 옆구리, 허리, 목 여러 군데서 근육 파열, 타박상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그 살인 사건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여성이 자기가 방어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 여성을 갖다 물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목을 졸랐고 또 물속에서 버둥거리는 그 과정에서 무릎으로 몸을 갖다가 등을 눌러가지고 제압을 해서 익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이전 어떤 상황과 이 부검의 결과가 이것은 뭔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자, 화장 직전이었습니다. 화장 직전. 이 친딸, 큰딸이 부검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사고사로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부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부검을 했기 때문에 뭔가 밝혀진 상황인데 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범죄, 특히 살인 사건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가장 유력하냐면 당연히 옆에 있던 남편, 그럼요. 또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또 살인 사건이라면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왜 죽이려고 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경찰이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2006년부터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하. 당시 보험. 아내가 6개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아내 사망으로 6억 한 1,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사망 이후에 사망 보름 뒤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남편의 벌이가 문제인데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08만 원의 보험금 을 납부입을 했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받았던 보험금으로 주식을 구입했는데 자신의 딸인 둘째 딸한테
명의를 줬다라는 거 등등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교수님, 남편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솔직히 우리 그 안에 물에 빠졌는데 그 시신 들어올린 것밖에 없다. 그런데 119에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 겁나서 시신을 갖다가 손 못 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없어진 지 15분 뒤에 아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요 호수같이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발견한 것을 갖다가 15분 지나면 그 시신은 거기에서 발견될 수 없고 훨씬 더 하루에서 발견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남성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내 얼굴에 울혈이라든가 목이 눌린 자국은 내가 건져 올리면서 목을 갖다가 팔로 세게 감고 나와서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게 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생활 반응이라고 해서 살아 있었을 때 입은 손상이에요. 죽고 난 뒤에 나중에 건져 올릴 때 그런 상처가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 몸 여러 곳에서 피하 출혈이 많이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 나는 평소에 우리 아내를 갖다 안마를 많이 해주니까 그렇게 난다 이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목 뒤에서 발생되는 그 어떤 그 피하 출혈 같은 경우는 이 목 뒤가요 굉장히 근육이 강해요. 그래서 웬만한 마사지 가지고는 출혈이 전혀 생기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면을 갖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완전 이은의 남자 버전이네, 이거. 네, 여기에 더해서 이 경찰은요, 신고 시각에 이 강 주변 시야가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가 일몰 이후였는데 이 사고 지점이 도시도 아니고 계곡이잖아요. 주변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조명기구가 없으면 물 위에 누가 떠 있는 걸 아예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 남편 말에 따르면 아내가 없어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디 갔는지 찾다가 물 위에 떠 있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해당 계곡이 홍천강의 상류입니다. 유속이 굉장히 빠른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은 진즉에 하류로 떠내려갔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었다는 것부터가 좀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은 원래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신은 하루 이틀 이상 지난 뒤에야 떠오르게 되는데 예. 이 부분도 처음부터 굉장히 좀 이상한 진술이었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법의 처분은 어땠습니까? 이 사건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요. 배심원 전원일치로 유죄 판정을 했고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1심뿐만이 아니라 항소심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사실 남편이 물에 강제로 밀어넣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내를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충격과 고통이 컸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고려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내 숨진 부인의 사망보험금 6억이었는데요. 이미 이 남편이란 자가 주식으로 바꾸고 그걸 자기 친딸, 그러니까 둘째 딸에게 증여를 했대요. 그 돈 그냥 어떻게... 근데 일단은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보험 사고가 아니고 범죄잖아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살인을 하려고 했으면 이 상속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명의를 또 자기 딸한테도 넘겼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확인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는 아마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돈과 그리고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한때 자기 아내로서 같이 살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살해하고 난 이후에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보험 범죄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 결국 자기 인생은 망쳤고 그리고 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갖다 앗아갔다. 보험 범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 사건을 갖다 교훈으로 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절벽 아래로 무언가가 보이는데요. 찌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왜 저기 있죠? 네, 무려 76m 높이의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체가 다 찢어진 듯한 모습인데요.
이 차 안에는 40대 부부와 9살, 4살 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기는 힘든 일인데 그렇죠. 다행히 기적적으로 4명 모두 발견 당시에 의식이 있었고 또 큰 부상을 입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사고 구조대장의 이야기 우선 들어보시죠. We come out here, unfortunately, all too often for things like this, and this was nothing short of a miracle today that they survived. 네, 그런데 이 사고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왜요? 경찰은 현장 조사와 수집된 증거들로 봐서 운전자였던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추락 사고를 냈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보험 뭐 그런 거예요, 혹시? 네, 좀 더 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걸 백미러로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절벽은 악마의 미끄럼틀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험하고 가팔라서 추락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그런 도로에서 과속을 했던 거죠. 가족 이웃들도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ll, they moved in about 5 years ago, and they're the sweetest couple, and they have the greatest 2 little kids, a daughter and a son. I have lots of words right now, so I hope that they'll be okay. 네, 이 평범한 의사였던 아버지는요, 아동학대와 살인 미수 혐의로 퇴원 후에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왜 일부러 사고를 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네, 이곳 사과마크로 유명한 바로 그 전자기기 매장입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저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네, 또 다른 남성은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짚더니 자기 가방에 찔러 넣습니다. 도둑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전시된 기기들을 막무가내로 집어들어서 가방에 넣습니다. 노트북도 챙기고요. 이것도 모자랐는지 휴대폰들도 마구 뽑아서 주머니에 한가득 챙겨서 매장 밖으로 나갑니다. 허허. 이들은 약 4,400만 원에 달하는 제품들을 훔쳤는데요. 이 와중에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손님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직원들도 멀뚱히 서서 지켜보거나 혹여나 손님들이 다칠까 봐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아, 잡아야지. 네, 잡지 않습니다. 그게 이 회사 방침이었습니다. 네? 이 매장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신고 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훔친 제품들 쉽사리 팔지도 못합니다. 이 제품들은 매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단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분실 모드가 적용돼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삶은 달걀을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른자가 있어야 할 곳에 다른 게 있네요. 자, 햄 아니에요? 햄 소시지? 햄 소시지 같이 보이기도 하고 큰 땅콩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발견한 분도 이게 뭔가 싶어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죠. 달걀 속에서 나온 이 물체의 껍질을 또 까보는데 예. 놀랍게도 또 달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은 달걀 뭔가 찜찜해서 먹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这个鸡蛋比正常的鸡蛋能大一些，而且它的头也是尖的。打开了之后，里面没想到又出来一个。后来没敢吃，因为这个鸡蛋长得太奇怪了。 1+1. 글쎄, 1+1이라는 게 보통은 예. 노른자가 2개 들어있는 쌍란 이런 거 한 번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달걀 안에 아예 다른 달걀이 들어있었던 이중 달걀입니다. 이 이중 달걀이 달기 알을 만들어 놓고 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알을 만들 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흔한 현상이 아니고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사이 좋아 보이는 부부죠. 남편분이 아내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따라서 시선을 움직이는데 아내는 정면만 바라보고 있네요. 아, 긴장하셨네. 아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 아내분 사람이 아니라 인형입니다. 예? 자, 너무 섬세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아내를 이렇게 인형으로 제작한 이유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39년을 함께했던 아내를 잃은 남편, 임종조차 보지 못했다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설마. 자, 죽은 아내가 생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조각상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고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 네, 제작 기간 무려 6개월, 무게도 30kg에 달하고요. 가발을 만드는 데만 3주가 걸렸다고 하는데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3,8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 이 인형을 거실에 놓고 애지중지 관리하면서 아내는 이런 슬픔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잊으셔야 될 텐데.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아기가 흔들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아기 주변에는 테니스 공이 가득 보이는데요. 바로 저 웰시코기 친구가 입에 하나를 더 물고 와서 아기에게 놓아주는 모습입니다. 코로 툭 밀기도 하네요. 같이 놀자는 거겠죠, 뭐. 그런데 공을 던져주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집사죠. 이 공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카츄 인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막대기, 그리고 슬리퍼, 휴지까지 다양하게도 가져다 주는데요. 심지어 기저귀까지 가져다 주고는 주인을 빤히 쳐다봅니다. 아, 뭔 냄새가 났던 건가요? 네, 귀여운 이 친구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에게 장난감을 주는 건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너무 착한 녀석이다 라면서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